안녕하십니까. 6.25 기동이 인사드립니다. 충성!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나간 민족 비극의 6.25 전쟁을 뒤돌아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더 철저히 대비하자는 유튜브 채널, 오늘도 6.25 길동이가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제32탄으로 공산치하 속에서의 후방조직과 행정조직, 그리고 투옥과 학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은 그들이 점령한 대한민국의 땅에서 전광석과 같이 그들이 입맛에 맞는 후방조직과 행정조직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신들의 체제에 반발을 하거나 선동할 만한 유명인사, 정치인, 학자, 지방유지들을 가차없이 투옥하거나 학살해버리는 살벌한 북한 공산당의 만행에 대해서 고발하는 심정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후방조직과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북한은 공산치하 3개월 동안 가장 역점에 두어 강행한 작업은 인간 생활에 물샐 틈 없는 촘촘한 조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요즘도 탈북자들만의 프로그램인 모란 땡땡땡이나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인민반 보위부대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거나 교화형으로 보낸다는 것을 잘 듣고 있었고, 매일매일 북한 체제하에서는 요즘도 총알하는 방법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반상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숨막힐 정도로 옥죄고 있음을 알 수가 있듯이, 북한 공산군은 대한민국 땅에서 불과 3개월 동안에 놀랄만한 속도로 조직화 작업을 완수하였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앞에 리더들 심어놓고 2중 3중으로 거미줄같이 조직에 그물을 덮어 씌웠기 때문에 남한 국민들은 조금도 움직일 수도 없었고 자유스러운 말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하에 숨어있는 인사들의 고통은 더 가중되었고, 은신 중에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인민재판 해부에서 처형을 하거나 이혼과치가 있는 인사는 북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군 충청남도당 선전 부책임자인 김남식 씨의 증언입니다. 북한군은 가장 먼저 조직한 것은 소위 남반부 해방지역에 대해서 정규군의 뒤를 바짝 뒤따라 내려와가지고 조직사업을 확대했다는데, 남침 전에 이미 그들은 남한의 각 도와 주요 도시의 7, 8명씩의 책임자를 임명해서 북한 내에서부터 내려오기 전부터 당위원장 및 도인민위원장급의 당위원으로 북에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와서 그들이 내려와서 헤드급, 즉 우두머리만 먼저 깔아놓고 남한 내 지하당원을 규합해서 소위 민중봉기를 일으켜서 공산군과 함께 그들이 말하는 공산군으로 해방지역에서 당을 재건하였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북에서 내려온 충청남도당 선전부 부책임자, 그분은 후에 이제 남한에 다시 귀순해서 증언한 내용입니다만은, 그 김남식 씨 증언은 대전은 물론이고 충남의 군당위원장과 면당위원장까지 북한의 노동당원들이 앉게 되었고, 내무서장은 모두 북에서 특별히 내려온 자들로 임명되었으며, 하위 집행기관으로는, 그러니까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는 겁니다. 하위 집행기관으로는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부위원장이나 서기장급까지도 북에서 파견된 자들로 실권 행사를 했고, 당의 외곽단체, 다시 말씀드려서 민주청년동맹, 여성동맹, 작업동맹, 농민동맹 등등등을 조직했으며, 통치를 토지를 완전히 몰수해서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 농촌위원회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보통 두서너 개의 조직 속에 다 들어가 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회의에 끌려다니면서 토지 여러 사람이 모이면 서로를 비판하고 총알하는 걸 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래서 토지 분배와 그 다음에 이들을 또 동원해 가지고 전선으로 탄약과 식량 등을 운반하거나 부서진 다리와, 그리고 그들이 꼭
사용해야 할 건물에 대한 보수, 지속적으로 노력 동원을 해서 숨 쉴 타이도 없이 숨 쉴 사이를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하에 숨은 지주라든지 요인들을 어떻게든 색출해내기 위해서 민청이라든지 여명을 동원해서 가택 수색을 꾸준히 했고, 예, 인민재판을 또 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완전 지옥 생활이죠. 다음은 국군 장병의 낙오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용문 장군의 지하 도피 생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수의 국군 장병들도 한강을 도하하지 못하고 서울시에 낙오되어 온갖 고초를 겪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가장 최고위급은 수도 방위사령관이면서도 후퇴 명령을 받지 못해서 공산 치하에서 숨어 살게 된 이용문 장군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이용문 장군은 당시 대령으로 미아리 전투를 지휘하다가 갇히게 되었는데, 남산에서 국군 낙오병을 규합해가지고 이틀 동안 항전하다가 시내에 침투해서 은신생활을 하였으며, 9.28 수복 후에는 많은 공을 세웠는데도 불행히도 비행기 사고로 순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용문 장군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미망인 김정자 여사와 장남인 이건계 씨가 주로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 장남인 이건계 씨입니다. 이건계 씨는 20대 서울시경국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재직을 했고, 후에는 국회의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계 씨 증언을 들어보면은 이용문 장군은 이미 서울에 있다는 것을 이미 공산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색출의 혈안이 되었다고 그래요. 부인은 따로 3남매를 데리고, 그러니까 아들 둘, 딸 한 분이가 하나가 되겠죠. 데리고 남편하고 멀리 따로 떨어져 가지고 움직였다고 그래요. 먼 친척집으로 이리저리 집을 옮겨 다니면서 피신을 했다고 그래요. 이용문 장군도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숨어 있었는데, 신당동에 외사촌 누님 댁에 숨어 있었는데 주로 많이, 키도 크고 피부색도 서구 사람처럼 하얘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쉽게 잡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변속하는 길가 쪽에다가 굴을 파놓고 거기 들어 앉아가지고 라디오를 주로 들으면서 피신을 했다고 그래요. 이건계 의원의 그 친동생인 이건종 씨는 6.25 길동이가 바로 옆 사무실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어서 아버지의 무용담에 대해서 어머니 김정자 씨와 형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끔 저에게도 해주는 것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이건종 씨는 당시 군 법무장교로 앞에 제가 6.25 길동에 설명드린 20탄에서 설명드렸던 24사단장 딘 장군의 손자 메이저 딘 소령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셋이는 유난히 좀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건종 씨는 군 제대 후에 지검장과 고등검찰청 검사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재직을 하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지금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종 씨의 증언에서는 어머니와 형 이건계 씨가 하는 말을 자주 듣곤 했는데, 아슬아슬했다는 그 기억은 9월 28일 날 낮 1시쯤 남산에서 내려오는 미군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군 세 놈이 들이닥쳐가 총을 겨누더래요. 그들이 총을 겨누고 이용문 장군을 쏘려고 겨누고 있을 때 어머니 김정자 여사가 이런 어린 이건종 아들은 없고 이건계 그 큰아들은 손을 잡고 걷고 있었는데 그대로 길을 딱 가로막더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순간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계 씨 어머니는 바로 이야기했어요. 여보시오, 차라리 나를 쏘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그때 옆에서 바로 땅 소리가 나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옆을 보니까 위협사격으로 장독대 하나를 쏴가지고 땡그랑 깨지는 소리였는데, 공산군의 위협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공산군들은 이용문 장군인들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공산군들은 일단 사람을 잡고 검문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용문 장군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걸 확신하고 너무너무 확신했지만 무서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는 이건계 아들이 울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종 씨는 엄마 등에 엎여 있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들이 시간이 없다면서 빨리 갈아입을 옷 좀 달라고 그러더래요. 민간인 옷을 요구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정자 여사는 얼른 이영문 장군의 금시계를 풀어주면서 동무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후퇴해야 살아요. 지금 미군들이 금방 쳐들어온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타이드니까 공산군들도 시계만 얼른 받아 챙겨가지고 헐레벌떡 나간 후에 1시간 후에 정말로 우리 국군이 연지동에 들어왔다는데 서울 지하생활 정말 피난생활을 마지막에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후에도 여러 번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영문 장군의 아들 이건계 씨와 이건종 씨가 어머니로부터 들은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내용은 짧게 설명드렸는데 상당히 위급한 그런 참 순간의 찰나가 목숨을 살렸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공산당의 투옥과 학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남한 점령 3개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반동분자로 몰려서 체포나 투옥된 각계 저명인사들의 투옥과 학살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편에서 통계에서 숫자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개월 동안 16만 5천 명이 학살되고 12만 3천 명이 북으로 납치한 것으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더라도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던 대한민국 국민 6천 명을 북한군이 급히 도망을 가면서 교도소 주변의 우물과 주변을 마구 살해해서 방치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방지역에서 공산군들의 만행을 추가로 더 들어보면은 전라북도 도경에 공보주임이었던 박상남 씨는 변장을 하고 고향 익산으로 가는 중에 완주군 용진면에서 검문 중에 지서에 끌려가서 신분을 밝히고 모진 고문과 신문을 받았으며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매부가 경찰관이었는데 운주면까지 자기 매형을 피신을 시켜준 것이 밝혀져 가지고 왜 피신을 시켜줬냐면서 그것이 죄가 돼 가지고 끌려와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초죽음이 돼 가지고 고문을 받은 후에 질질질 끌려 들어오는 그 순간에 자기가 자기도 감옥에 그 지서에 처박혔다고 그래요. 시골의 조그마한 동네에 지서에 수감자가 10여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번갈아 가면서 끌어내면서 녹초가 되도록 두들겨 패면서 물까지 먹여가면서 끌고 들어오곤 했답니다. 그리고 공주교도소 서무과장을 했던 권이상이란 분은 뒷마당에서 총살을 당한 다음에 다시 박상남 씨를 끌어내더니 뒷마당에 매달고 어찌나 심하게 고문을 하든지 차라리 야 이럴 바에 나 못 살겠다 총으로 쏴 죽여라 야 이놈들 나를 총으로 쏴 죽여라 했더니 북한군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깟 놈은 총알도 아깝다면서 이렇게 패서 주게 한다면서 몇 번을 나무대와 총 개머리판을 두들겨 패면서 기절을 내는데 어찌된 판인지 죽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후에 전주교도소 2사 3감방 그러니까 건물 2개동 세 번째 감방에 쳐넣어졌는데 영양실조 등으로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9월 27일 날 밤에 수감자들을 호명해서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모두가 다 밖에서 그냥 따발통처럼 땅땅땅땅 따다랑 땅땅 총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끌려나간 대로 다 죽었다고 그래요. 시간에 쫓기던 북한군은 나머지 수감자들을 마당에 전부 다 불러내더만 형무소 운동장에 끌어앉히게 한 다음에 동무들은 장군님의 특별 지시로 석방한다. 밖에 나가서 혁명과업에 분투하라. 알았는가? 이렇게 일장 연설을 한 후 석방을 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다리 힘도 없고 힘이 다 빠지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급히 북한군을 후퇴하느라고 수감자들을 처치할 시간이 없어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케이스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광주교도소에서 수감됐던 최태근 씨 증언에는
본인이 수감됐을 때만 해도 최영욱, 현준호 씨 등 수백 명이 학살되었으며 최태근 씨가 살아나오게 된 것은 9월 27일에 느닷없이 해방이 되었으니 감옥문을 부수고 나오시오 누가 외치더래요. 누군가 외침으로 지역 생활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들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공산군은 급히 후퇴는 했지만은 아직 유엔군이 진주하지 않은 그 기간, 쉽고 말씀드려서 진공기간이 있었다고 그래. 며칠 있었는데 남한의 공산당 협력자들과 일부 북한 공산군 잔당들이 산속으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 가지고 그 진공기간 며칠 동안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이 사람들이 교도소로 내려와 가지고 풀려났던 인사들이나 지도층 인사들을 모조리 다시 잡아다가 마구마구 죽여버린 인원이 마을마다 얼마나 많은지 수십 명씩 골목 어귀마다 산 능선마다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엄상섭 씨의 경우는 좀 섬에 가면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무안군 임자도로 피난을 갔다고 그래요. 안전할 것 같아서 갔는데 정말 거기에는 눈뜨고는 보지 못할 무법천지 빨간 완장으로 도배질을 한 죽창을 든 사람들이 완전히 그들의 세상이었다고 그래요. 그 험하고 무지막지한 과정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 임자도 전 주민의 거의 반수가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대량 학살의 대표적인 것이 현재 기록에 보니까 대전교도소입니다. 앞에서도 몇 번이고 설명드렸습니다만 대전교도소에서 공산군들이 급히 도망을 가면서 학살한 인원이 좋게 6,000명이 됐다고 하며 사오 밑에 큰 우물 속에 우물이 몇 개가 있었는데 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거꾸로 처박였다고 그래요. 우물 속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다 또 카바이트를 집어넣고 다시 그 카바이트 위에다는 기와장으로 딱 엎어놓고 또 시체를 산채로 집어넣어가지고 우물 속에 처박아놓고 또 카바이트를 또 쌓고 또 카바이트 위에다는 기와로 덮어가지고 마치 떡새류를 찌듯이 매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천의 시체들은 미리서 그쪽에다 처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교도소 담벼락과 그 마당에 널려있는 그 사람들은 온통 그냥 시체들로 다 싸가지고 죽였는데 그대로 놓고 그냥 바로 도망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참 끔찍하기도 하고 눈물 나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글을 쭉 내용을 종합해 보면서도 정말 이런 때도 있었구나. 우리의 자유가 없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을 때는 이런 비극이 오는구나 하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내년이면 휴전 벌써 70년이 되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이니까 명년도는 2023년이지 않겠습니까? 휴전 70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북한군의 각종 위협과 도발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국전쟁의 처절한 반성과 비극의 역사를 뒤돌아봐야만이 미래의 평화와 안보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6.25 길동에는 힘차게 외쳐보았습니다. 다음 33탄에서는 피눈물 나는 이별, 어머니 건강하세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으며 6.25 길동에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